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박빙 판세로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경합주 7곳의 출구조사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미 대선 상황부터 관전 포인트,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미 대선 투표가 시작되기 전 여론조사 때만 해도 그렇고 정말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 초접전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구조사에 포착된 유권자 호감도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폭 앞서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되면 해리스가 백악관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나오는 선거인단 숫자는 그건 아무 의미 없고요. 예. 이제 지난번 때도 초반에는 트럼프 진영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미국 선거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주로 이제 민주당 쪽 그 개표 지역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CNN 보도를 보면 주의 카운티별로 다 눌러봐가지고 과거랑 비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흐름은 큰 의미는 없다.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말씀하신 호감도나 당선 확률에서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최대 경합주, 소위 이제 7개 경합주가 있죠. 그 위쪽 북쪽에 러스트벨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남쪽에 선벨트,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 노스캐롤라이나. 예.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는 이제 넘어간 것 같고요, 트럼프한테.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 여기가 제일 중요한 데인데, 그렇죠. 여기가 지금 해리스가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 뭐 근소하게 저 수치와는 다르게 예. 근소하게 해리스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나 아직은 개표 초반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사는 이번에 이제 우편 투표가 거의 투표의 절반은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출구조사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이미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 주목할 건 최대 접전지인 펜실베니아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이 생각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초접전은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예. 지금 선거인단 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셨고 경합주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경합주의 대장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개표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좀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하게 앞서 있다 이렇게 지금 봐주시는 거죠, 판세를? 근소가 아니라 생각보다 앞선 꽤 것 같아요. 많이 격차를 그러니까 벌이면서 압도적인 건 아닌데 예. 초접전은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뭐 이제 가봐야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청신호다. 청신호다. 이게 민주당한테는 그러나, 청신호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조지아는 이제 거의 지금 트럼프 진영으로 이제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이전 선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펜실베니아가 이렇게 앞서서 개표 초반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고 있는 이 흐름이 후반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지난번 선거 때는 이제 바이든이 좀 앞서다가 트럼프로 이제 흐름이 가면서 이제 모든 분위기가 트럼프가 되는구나 이렇게 갔는데 막판에 이제 맞아요. 그때 왜 그런 착시였냐면 CNN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CNN이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주별로 보는 게 아니라 카운티 단위로 어디가 강한지를 다 비교를 해서 나머지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남은 부분이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주 단위로 보면 안 되고 주 안에 카운티에서 어느 공화당이 우세하고 민주당이 우세한지 어느 지역 표부터 먼저 개표를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흐름에서 만일에 공화당이 우세인 지역이 먼저 나왔다, 민주당이 우세인 지역이 먼저 나왔다, 그럼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예, 현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출구조사 내용도 사실 우편 투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지금 승패를 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당연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그럼 모두 확실한 승리를 잡기 위해서 앞으로 좀 펼쳐봐야 할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역시 경합주죠. 경합주 7개에서 몇 개를 가져가느냐.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펜실베니아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조지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우위를 잡은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안개 속에 현재까지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한두 시간 정도, 두세 시간 정도 좀 더 지나봐야 한 2시, 3시 정도 돼야 아마 윤곽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2020년은 코로나 시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니까 그때는 압도적으로 우편 투표가 많았고 이번에는 이제 공화당도 이제 트럼프 진영도 우편 투표를 장려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 출신들도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도 우편 투표에 많이 참여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지금 역대적으로 거의 유효 투표의 거의 절반, 투표자의 투표 한 사람의 절반 정도가 그 우편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안개 속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많으면 이제 민주당이 유리한데 이게 우편 투표가 먼저 지금 그 개표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지금 이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더 몇 시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거로 보면은 해리스가 크게 불리하지 않다. 나오는 숫자와 다르게. 근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이게 현장 투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자도 워낙 많고 우편 투표도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만으로는 아직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공화당이 이번에 우편 투표를 장려했다고 하더라도 예.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리도 사전 투표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거는 다르지만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 99대 170 뭐 이렇게 나오는 숫자는 그렇게 보면 이제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앞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의미 없다. 더 이제 민주당의 우세한 지역이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예. 미국 대선 선거인단이 총 538명이고요. 이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면 네. 대선에서 승리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538이라는 숫자가 짝수지 않습니까? 예. 269대 269 이렇게 동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승패를 어떻게 가릅니까? 그 가능성도 이제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의 한 1% 네. 정도 확률로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제 거의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하원에서. 그런데 지금 선거 흐름으로 보면 하원 공화당이 유리하거든요. 예. 지금. 그러니까 만일에 그 수가 나오면 동률이 나오면 트럼프 진영이 훨씬 유리하다. 현재 시나리오로 봐서는요. 그렇지만 동률이 나올 가능성은 예, 거의 없다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지금 계시는 그 거고. 예측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네, 지금 이게 대선이 뭐 성별 이렇게 남녀 지지 성향에 갈리는 것도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승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 유권층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조금 아까 인터뷰에도 예. 말씀하셨지만 지금 2016년, 2020년 미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2016년에는 트럼프 당선을 예측을 못했어요. 예. 근데 왜 그러느냐? 그때 샤이 트럼프. 그렇죠. 그것도 있었지만 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더 득표를 훨씬 많이 했어요. 전국 득표가 그렇죠. 많았죠. 근데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나 있었고 2020년에는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7, 8% 뚜껑을 차이가 열어보니까 얼마 안 근소했거든요. 났어요. 예. 그 두 개에 대해서 미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내린 결론이 샤이 트럼프였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모험생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거칠지만 그래도 든든한 이미지. 요거로 지금 트럼프 지지층들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질서가 불확실하고 미국이 쇠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좀 거칠고 약간 모험생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한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 거죠. 좀 부끄러우니까. 이게 샤이 트럼프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샤이 트럼프를 잡아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그냥 한 게 아니고 가중치를 주고 하면서 그걸 다 섞어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정확한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히든 해리스는 뭐냐? 해리스는 트럼프에 비하면 모험생 이미지죠. 예. 검사고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의자잖아요 지금. 요 이미지. 그 다음에 분열과 갈등, 쉽게 말하면 집토끼를 잡기 위한 적대의식 이런 증오의 어떤 담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거든요. 예. 근데 해리스는 그게 약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모험생 이미지인데 중요한 건 뭐냐? 약해 보이거든요. 트럼프에 그렇죠. 비해서.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그다음에 중동 사태,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의 어떤 핵도발, 세계가 무질서로 가고 있고 미국 경제는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저렇게 얌전한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왜 히든 헤리스가 나오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거칠면서 특히 여성들을 폄하하는 그런 이제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강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성적인, 그러니까 마초적인 어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알면서도 지금 그러니까 말실수라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제 그 모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성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헤리스를 찍는데 약한 사람한테 찍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그래 저건 아니야 찍자 이게 히든 헤리스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샤이 트럼프는 거의 잡아낸 것 같다 여론조사에서. 근데 히든 헤리스는 아직 익숙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히든 헤리스가 어떤 영향을 뭐 남편 몰래 저기 예. 그 헤리스 찍자 이거거든요. 예. 그게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히든 헤리스는 이번에 생각보다 크게 샤이 트럼프는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히든 헤리스가 과연 영향력을 발휘할지가 그게 또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백인 여성 유권층이 어디로 갈지가 관건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전에는 트럼프한테 갔잖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레이시즘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인이면 아무래도 트럼프 전쟁에 호감이 가는데 근데 여성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성들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호감적인 인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힐러리랑 대결을 했을 때도 트럼프를 지지해 준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였냐면 그때가 본질적으로 다른 게 힐러리가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힐러리한테 실망을 했고 과연 여성이 그러니까 샤이 우먼이었어요. 과연 여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신뢰를 못 줬어요 힐러리가. 그래서 무너졌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이에 지금 바뀐 거죠. 한 8년간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히든 헤리스가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힐러리 때와 지금 다릅니다. 힐러리 때는 여성들이 스스로가 힐러리를 신뢰를 못했는데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여성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 그때는 유리천장을 못 깼다고 그러면은 예. 지금 한번 깨보자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백인 여성들이 그래도 한번 해리스 믿어보자. 이게 이제 히든 해리스 남편 몰래 찍자 이 신드롬의 이제 그 밑그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의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해리스 후보는 낙태권 이슈를 주요하게 내세웠고 트럼프 후보는 경제 그리고 불법 이민 문제를 내세웠는데 뭐 경합주마다 조금 선호하는 주요 의제들도 다르고 워낙에 다른 상황에서 이번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움직이고 있는 의제는 어떤 거라 보십니까? 경제는 미국 경제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나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큰 변수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만일에 경제였다면은 해리스 진영이 크게 불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남는 게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 히든 해리스와 관계된 게 낙태거든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진영은 이민. 지금 미국의 이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예. 요 두 개가 사실은 부각된 것 같다. 경제는 뭐 양쪽 누가 더 가져갈 정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슈로 본다면 여성과 관련된 이슈들, 예. 그다음에 이제 불법 이민 이게 좀 휘발성이 컸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더 밑그림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거칠지만 난 강해. 예. 그러니 미국을 지킬 수 있어 이런 이미지와 예.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 세계 질서를 책임지고 동맹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네트워킹을 하고 가치를 존중하고 이래야 미국 국익을 이게 이제 미국의 국제주의거든요. 네. 해리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고립주의고 요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의제보다 대통령으로서의 예. 자질. 그 밑그림. 예. 그러니까 겉으로 있던 많은 것보다 사실은 미국 그 유권자들이 그래도 모험생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거야 강한 남자로서 이거랑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가치와 연대와 도덕을 중시하는 해리스 이쪽을 가야지. 여기서 좌우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밑그림 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지. 뭐 말실수라든지 아니면 이슈라든지 이런 게 좌우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두 후보가 뭐 보여지는 이미지에서부터 공약과 정책까지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외교안보 지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거든요.
각 후보별 한반도 영향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저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보세요? 지난 4년간 바이든 정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북미, 미북 접촉에서는. 왜냐하면 실무 접촉 하나 못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번이나 김정은을 만났거든요. 예. 싱가포르, 그다음에 판문점, 하노이. 하노이에서.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단 한 번의 실무 접촉도 못했어요. 탑다운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뭘 했는지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예. 사이에 북한 핵 능력 고도화됐거든요.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해결하느냐? 북핵 문제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탑다운으로 김정은 트럼프가 만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다가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는 본인이 정치적 위기 때, 그다음에 재선을 위한 캠페인 이런 정치적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전쟁된다고 그러면은 별로 매력이 없죠. 오히려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끝내는 거, 중동 선택 끝내는 거 이게 더 우선점이 갈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 거기다 중시하니까. 그렇게 보면은 북핵 문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예. 해리스든 트럼프든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 오히려 우려스러운 게 네. 미국에서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현실론요. 북핵 문제 인정하자. 그러면 핵 북핵- 보유국으로 그렇죠. 인정을 하자.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을 막자. 이게 핵 동결론이에요. 그리고 핵 군축 부분적으로 축소하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북핵 인정해야 된다. 과거를 묻지 말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북핵이 문제를 인정하고 여기서 멈추자. 이게 동결이고 부분적으로는 축소하자. 그럼 우리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그러네요. 공격 능력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싸움은 트럼프냐 해리스냐가 아니라 미국에서의 핵군축론이라는 현실론. 요게 등장하는 게 더 지금 걱정거리고 대응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 누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 외교안보적인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미국 내 상황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패배할 경우에 4년 전이랑 마찬가지로 불복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뭐 SNS를 통해서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선거 사기 얘기가 많다라는 주장까지 하기도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예. 두 가지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지 트럼프가 대통령 결과를 불복하든지. 그러니까 거의 뭐 미국 유권자, 미국 시민들의 6, 7명은 트럼프가 불복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미 2021년 1월 캐피톨 사태, 의사당 사태 네. 때 이미 경험을 했어요. 네. 그 충격이 너무 컸죠. 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때까지는 가진 않을 거다. 그러나 어떤 우려가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피격 당했잖아요. 한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증오의 정치가 지금 들끓고 판을 치고 있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당 사태 재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형태, 외로운 늑대형, 지금도 평시에도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소요, 부분적인 소요, 그다음에 시위 이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되면은 뭐 임기를 시작하는 거고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또 들어온 소식이 그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인 앤디 김이 당선 소식이 들어왔잖아요. 한국계 최초고 또 미 동부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진출하게 됐는데 이게 가지는 의미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단한 거죠. 상원이 100명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예. 입성을 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앤디 김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개혁적 성향,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질서나 기존의 어떤 기득권 이게 아니라 예. 자력으로 지금 그 당선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이 한 250만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최근에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주류 무대, 정치 무대의 상원까지 이제 하원에 이어서 하원 의원이 진출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상당한 성과고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미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초박빙 판세에 대한 흐름 함께 알아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